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고려시대의 통치제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들이 이제 고려시대랑 관련된 사진들인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뭘 것 같아요, 이게? 딱 보면 불상이죠. 이게 파주에 있는 불상이고요. 이것도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직접 가서 봤는데 정말 정말 엄청 커서 이렇게 봐야 돼요. 진짜 커요. 그리고 오른쪽은 월정사에 있는 팔각 9층 석탑인데요. 강원도에 있어요. 잘 안 보이죠, 글씨가. 월정사에 있는 팔각 9층. 이 옆에 있는 건 제 친구라서 얼굴 가린 거고요. 이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 여기 풍경이라는 게 달려 있어요. 여기 종 같은 건데 바람이 불면 여기서 막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되게 예뻐요. 예쁘고 월정사 자체가 굉장히 예쁜 곳에 있어서 코로나 이제 마스크 벗게 되면 그때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힌트 강화도입니다. 고려시대 강화도 언제 갔죠?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몽골 침입 때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요. 그러면서 지은 이제 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왕이. 그 고려궁 지라고 합니다. 이 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남아있는 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고려궁지 유적입니다. 여기도 강화도에 있고요. 건물이 남아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그냥 다 터만 남아있어서 한번 이것도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긴 정말 터밖에 안 남았네요. 하늘이 너무 예쁘죠. 오늘 더웠는데 날씨는 너무 깨끗해서 사진들이 다 너무 예쁘게 잘 나온 날이었어요. 여긴 어디일까요? 터만 남고 뭐 이렇게 진짜 뭐가 이렇게 건물이 있었던 자국들이 있네요. 여기는 그럼 같은 곳인데요. 여기 요거 찍은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다음. 여기 아까 그 위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 요건 봄에 가서 찍은 거라서 약간 조금 흐려요. 요거는 무엇일까요? 요거. 뭔가 토성처럼 보이죠? 이거는 제주도에 있는 항파두리 유적지라고 하거든요. 유적지 이름이. 이게 이제 항목 유적지라고도 해요. 몽골에 대항하던 유적지라고 해서 아까 강화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삼별초가 항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진도로 옮기고 마지막으로 제주도로 옮기는데 그 제주도가 여기에요. 여기서 있었던 거예요. 삼별초가. 그래서 거기 유적지고요. 이렇게 성도 쌓고 이렇게 있었답니다. 여기는 너무 예뻐서 그냥 사진을 넣어놨어요. 제가 너무 잘 찍은 것 같아서. 다음 회암사지. 여기도 절인데요. 이것도 이제 고려시대의 절입니다. 고려시대는 불교를 굉장히 숭상했던 국가였습니다. 뭐 비록 이제 성종 때 유교를 더 장려를 하긴 했으나 기본 베이스는 불교가 굉장히 숭상을 받던 국가여서 이렇게 절 유적지들이 많고요. 여기는 사실 통일신라, 그러니까 신라 시기에 지어졌던 절이기는 한데요. 왜 고려시대에다가 넣어놨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지금 학생이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고려시대 건축 배울 때 그 부석사 무량수전에 주심포 양식, 배슬림 기둥 이런 거 배우셨죠? 여기가 바로 부석사의 무량수전입니다. 이렇게 무량수전이라고 써 있어요. 이
주심포라는 건 무엇이냐면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이 있는데요. 주심포 양식은 포는 요것을 말해요. 요것이 포인데 주심포는 이렇게 기둥 위에만 포가 존재를 하는 걸 주심포 양식이라고 하고 다포 양식은 여기 요 공간까지 모두 다 포가 있어요. 요걸 다포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석사 무량수전은 고려시대에 주심포 배흘림 기둥의 대표적인 양식으로 뽑히는 그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고려시대 사진으로 넣어놨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기둥이 이렇게 약간 배가 배불뚝이 기둥이에요. 요게 바로 배흘림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석사가 부석이 돌이 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요게 그 돌인데요. 사진을 제대로 못 찍어서 어디가 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떠 있는 돌이라고 합니다. 사진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러면 고려시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후삼국 시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일신라 말기에 호족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호족들이 각 지역에서 세력을 키워서 국가까지 발전한 국가들이 몇 국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후고구려와 후백제입니다. 이 후고구려는 궁예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인데요. 이 궁예는 양길이라는 사람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고 뭐 궁예가 자기가 왕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무근이고 정말 왕족이었는지까지는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지금 그 학자분들의 의견으로는 왕족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냥 지방의 그런 힘 있는 세력의 아들이었을 거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후고구려의 궁예는 맨 처음에 송악에다가 원래 세웠었고요. 근거지를 잡았었고 이때 송악이 왕건 집안이 좀 세력을 잡고 있던 지역이어서 이 왕건 세력하고 손을 붙잡고 후고구려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는데 이때부터 궁예가 횡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가 이제 미륵불이라고 자초를 하면서 내가 너의 속마음을 다 알 수가 있다. 근데 너 지금 나한테 반란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난 널 죽일 거야. 이러면서 굉장한 횡포를 부리고요. 좀 인간 대접들을 못 해준 거죠. 다른 호족들에게. 그래서 이 신하들이 굉장히 불만이 쌓여서 결국에는 왕건을 추대를 해서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견훤이라는 후백제라는 나라를 견훤이 세웠는데요. 완산주 지역에다가 근거지를 갖고 세운 나라입니다. 이 고려는 후삼국 시대, 당시 이제 고려, 후백제, 신라 이렇게 삼국시대 뒤에 오는 삼국시대라고 해서 후삼국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를 통일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전투를 벌입니다. 먼저 견훤이 신라를 공격을 하는데 이때 이제 조물군 전투라는 게 또 일어나요. 그러면서 고려하고 후백제하고 화친을 맺으나 이 화친은 이내 결렬이 되게 되고요. 이후에 공산전투, 고창전투, 운주전투를 거치면서 고려가 이제 계속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후백제 안에서 좀 왕위 계승에 대해서 왕위 계승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견훤의 아들이었던 신검이 정변을 일으키게 되면서 견훤이 쫓겨나요. 그래서 견훤이 고려에다가 자기가 이제 고려에 귀부를 하면서 원래 탈덕한 팬이 제일 무섭다면서요. 왜냐하면 속속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견훤이 후백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후백제의 뭐 전술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1, 2천 싸움에서 고려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고려가 삼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신라는 딱 상황을 보니까 대항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신라 말에 얼마나 많은 혼란들이 있었어요. 진짜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조세는 거치지도 않지,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경순왕이라는 왕이 마지막 왕인데요. 경순왕이 항복을 하면서 신라는 고려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후백제가 1, 2천 싸움에서 지게 되면서 후백제도 멸망을 하게 되면서 고려가 삼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태조는 신라에 굉장히 우호 정책을 펼쳤고요. 그리고 민생 안정책을 펼쳤어요. 당시 신라 말에 굉장히 농민들이 좀 힘든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민생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어서 조세를 10분의 1만 걷기로 하고요. 흑창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이 빈민구제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곡식을 대여를 해주고 회수를 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걸 흑창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 호족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 태조 왕건 또한 호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호족들이 무엇을 원하고 호족들을 어떻게 하면 제압을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호족을 제압을 해야 됐기 때문에 회유와 통제 두 가지 정책을 모두 다 실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채찍질만 하면 이렇게 삐져나가게 일수거든요. 이게 계속 당근도 주고 같이 채찍과 당근을 같이 줘야지 포섭이 더 쉽게 되는 거기 때문에 회유책과 통제책을 같이 썼고요. 회유책으로는 그 호족들의 딸이랑 자기랑 결혼을 하는 혼인정책, 그리고 사성정책이라고 해서 왕시성을 하사한 걸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는 신라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성씨라는 거는 귀족들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족들에게 왕씨성을 하사를 한다는 거, 성을 하사한다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겠죠. 심지어 왕족의 성을 줬으니 자기가 왕족하고 한 가족이다라는 그런 끈끈한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반란을 일으키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왕건은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왕시성을 하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본관제라는 걸 실시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씨가 보편화가 되면서 어디 성씨, 뭐 김씨, 뭐 어디 무슨 박씨, 밀양 박씨, 뭐 이런 밀양 박씨 이런 거는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거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본관제가 성립이 돼요. 이때 이제 남영씨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기고요. 풍양조씨 이런 것들이 이제 이들이 좀 호족 세력으로 이제 키워나가게 됩니다. 이런 본관제를 실시를 하면서 이게 앞에 지역이 붙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호족들을 또 회유를 했던 정책입니다. 또한 통제 정책도 펼쳤습니다. 너무 예뻐만 해주면 기어오르기 때문에 통제 정책을 통해서 적절하게 통제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인 정책, 사신관제도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는데요. 기인 정책은 호족들의 자제들을 수도인 개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질로 잡고 있는 거고요. 자기 자식이 수도에서 인질로 잡혀 있는데 함부로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질로 삼아가지고 호족들이 함부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했던 거고요. 사심관제도는 아까 요 앞에서 경순왕이 항복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경순왕을
그 경주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을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그 지역을 이제 통치할 수 있게끔 해준 건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좀 중앙에 속한 거죠. 중앙에 속한 관직처럼 이렇게 포섭을 해서 호족들을 또 통제하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훈유 10조를 지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무슨 내용들을 이야기하냐면 팔관회 장려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란을 금수 같은 나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켜요. 근데 고려는 자기가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고구려를 이어받은 국가라고 생각을 했던 발해를 거란이 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나라다, 금수만도 못한 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게 훈요 10조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진 정책을 펼쳐서 고구려의 옛 땅을 이제 다시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요. 그러면서 평양에다가 서경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북진 정책의 기지로 삼습니다. 그 이후 이제 광종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왕은 연호를 제정해요. 황제를 칭한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연호는 황제의 고유 권한이었어요. 그러면 황제라고 칭했다는 거고요. 이 고려는 해동천자관이라는 게 있어서 자신이 황제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통천관, 황제만 쓰는 관이거든요. 이것을 쓴 모습을 한 그 태조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이제 황제로 칭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당시에 중국에는 송이 이때 있었던 건 아니고 5대 10국 송이라고 합시다. 송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당시에 막 거란, 여진 막 이렇게 흥기를 할 때였어요. 그러면서 송나라가 굉장히 국력이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란, 여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사방에서 황제라고 칭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해도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고요. 연호도 제정을 하고, 그리고 광종은 이전까지 이제 호족 세력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 호족을 좀 누르고 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어요. 노비 안건법이라는 걸 실시를 하는데요. 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줬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비도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이 됐기 때문에 귀족들한테는 굉장히 큰 자산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막음으로써 귀족 세력들을 누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광종 때 과거제가 우리 한반도에 처음으로 실시가 됩니다. 과거제는 시험을 통해서 관료를 선발하던 제도였는데, 이 통일신라 시대에 원래 독서 삼품과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골품제 때문에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고려시대에는 골품제가 없기 때문에 이 과거제를 통해서 관료를 선발을 할 수가 있었고요. 과거제는 뭐 초시, 국자감시, 예부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종 때 이제 불교 통합 노력을 해서 교종이랑 선종을 각각 통합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너무 종파가 막 많아서 흩어져 있어도 나라의 이제 통합에 굉장히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을 하여가지고 또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광종 이후에 아들인 경종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경종은 자기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 해서 이 광종의 개혁들을 좀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경종 때는
전시과라고 해서 시는 처음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시과라는 게 처음 시작이 돼요. 전시과는 전지와 시지를 관료들에게 그 관직에 있는 대가로 지불을 해줬던 걸 이야기를 해요. 전지는 땅, 그 말 그대로 땅을 말하고요. 시지는 땔감을 구할 수 있는 산을 말해요. 그래서 전지하고 시지를 지급을 해줬던 건데, 이 시정 전시과에서는요,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전에 일했던 사람을 모두 지급을 해줬고요. 이때 그 관직을 급을 나눠서 4개의 옷을 따로 입혔어요. 색깔을 다르게 해서. 그래서 그 옷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관직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차등이 있게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종이 오는데요. 성은 이룰성자를 이야기해서 어느 나라 왕이든 성종이라는 시호가 붙었으면 약간 통치체제를 완비한 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성종도 그때 이제 통치체제가 어느 정도 잡혀갔기 때문에 성종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 고려시대 성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려시대 성종 때에는 최승로라는 사람이 시무 28조를 올리면서 유교적 통치를 할 것을 건의를 합니다. 이에 이제 팔관회라든지 이런 불교 행사들을 줄이고 유교적 통치 체제를 마련을 하고요. 이 당시 이제 이성육부제라는 걸 실시를 하는데요. 이 이성육부제는 당나라의 삼성육부제에서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당나라는 삼성이지만 고려는 이성이에요. 이성이 어떻게 되냐면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두 가지인데 당나라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세 가지로 나눴고요. 고려는 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이 이성육부제에서 고려시대의 또 독자적인 대표적인 기구는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어요. 이 두 개는 회의기구로서 좀 국가에 중대사가 있을 때 임시적으로 이제 회의를 운영했던 것을 이야기하고요. 도병마사는 주로 군사적인 거에 대한 회의를 했던 거고, 식목도감은 행정에 관한 것을 회의를 했던 기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종 때는 12목이라는 것을 설치를 12목 지방에 설치를 한 거고요. 이것도 이제 시무 28조에 나왔던 이야기를 시무 28조의 내용을 토대로 설치를 한 겁니다. 이 12목을 설치를 해서 지방관을 파견을 하고 중앙에서 직접 지방을 통제하도록 하는 왕권 강화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창, 상평창, 면제법 등을 실시를 해서 농민들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했고요. 거란이 이때 1차 침입을 하는데 요거는 요 뒤에 대외관계 부분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종 때는요. 개정전시과가 실시가 됩니다. 개정전시과는 조금 내용이 다르겠죠. 시정하고는. 그래서 이때는 약간 줄어들어요. 지급액이 축소가 되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현직에게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는데요. 이 강조의 정변으로 인해서 거란이 두 번째로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현종이 나주로 피신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3차까지도 이때 현종 때 일어나는데 3차가 끝난 후에 오도, 양계, 경기를 구분해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7대 실록을 편찬을 하게 되는데 이 7대 실록은 요
고려는 태조 빼고는 다 뒤에 종이 붙거든요. 그래서 쉬워요. 외우기. 이 7명의 왕들에 대한 실록을 편찬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문종 때 오면은 이때 이제 공음전시법이라고 해서 공음전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요게 실시가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고려를 귀족 사이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지금은 크게 귀족 사이라고 보지 않고 그래서 문벌귀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문벌이라는 용어만 씁니다. 그리고 문종 때 경정전시과를 실시를 하면서 지급액을 이때 또 줄이고요. 이때는 이제 무인에 대한 대우가 처우가 향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거란의 침입이 계속 있으면서 이 무인들이 가서 싸웠잖아요. 이 무인들의 지위가 향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인들에 대한 처우가 좋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최충이라는 사람이 구제학당이라는 걸 설치를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학원, 사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제학당을 시작으로 해서 사학 12도, 12개가 더 생기고요. 이러면서 국학이 나라의 학문,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되죠. 좀 쇠퇴를 하게 되죠. 쇠퇴를 하면서 이후에 왕들은 국학을 다시 살리기 위한 그런 제도들을 실시를 합니다. 이후에 숙종 때는 신법을 실시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별무반을 누구의 건의였죠? 윤관의 건의죠? 윤관이라는 사람의 건의로 별무반을 설치를 하고요. 이때 왜냐면 원래 이군육이라고 고려시대에 군사제도가 있었는데 얘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를 못하니까 새로운 이제 군대를 만든 거예요. 그게 별무반이고요. 그리고 또 화폐를 이때 만들게 되면서 활구는 은으로 만든 병이에요. 요것도 이제 그 교환 수단으로 썼던 거고 사만통보라는 화폐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종 때 동북 구성을 쌓는데요. 이거는 여진족에 대비한 거고요. 근데 이제 곧 돌려줘요. 금방 돌려주고 그리고 예종 때 아까 앞에서 관학, 국학, 관학 이런 것들이 좀 쇠퇴했다고 했잖아요. 사립학교들 때문에. 그래서 관학을 진흥하기 위해서 칠제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양형고라는 장학재단을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관학진흥 정책을 펼칩니다. 이후에 이제 인종 때에는 인주 이씨 가문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결국에는 인주 이씨의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 이자겸은 문벌 가문이었고요.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왕권도 같이 추락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문벌 사회가 분열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문벌 사회가 좀 권위가 하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왕은 좀 새로운 신진 세력을 등용을 하기 위해서 묘청이라든지 정지상 등의 서경 세력들을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경으로 근거지를 옮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풍수지리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서경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대화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지금 옮길 시기다. 여기 서경이 좀 그 풍수가 좋아지고 있는 시기다라고 하면서 서경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당시에 그 반대파의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삼국사기 지은 김부식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지금 정말 서경이 대화세라면 왜 그렇게 불이 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겠느냐?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박을 해요. 그러면서 좀 이게 물거품 되자 묘청을 이제 포함한 서경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게 묘청의 난입니다. 그러면서 서경으로 천도를 하고 여기에 대화궁이라는
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칭제 건언을 합니다.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면서 황제를 칭한 거예요. 그 고려 안에 또 다른 황제 국가가 생긴 거예요. 엄연한 반란이죠, 이거는. 그래서 뭐 청견충이군 이라는 군대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금방 진압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문벌 사회에 얼마나 많은 모순들이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금나라가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좀 강성이 있어서 금나라가 그 군신 관계를 요구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묘청은 그 군신 관계도 맺지 말아야 한다라고 해서 스스로 황제를 칭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석영천도를 하면서 고구려 부흥 같은 거를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이제 좀 진압이 되고 하면서 고구려 부흥 같은 생각은 하지 못하게 됐고 김부식이 집권을 하면서 신라를 이어받은 국가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신라 세력들이 더 강성이 되는 거죠. 이후에 의종 때는 무신정변이 일어납니다. 이 무신정변 때는 중방이라는 것에 설치를 해서 통치를 하는데요. 이 무신정변이 왜 일어났냐면 당시에 이제 문신과 무신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어요. 넘사벽이 있었답니다. 이때 이제 무신은 오를 수 있는 관직이 이제 한계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군까지 못했던 거예요. 그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했어요. 그 지위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신들이 싸움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도 모르는 문신들이 이 군대를 지휘하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신에 대한 대우가 안 좋았는데요. 이러면서 좀 무신들이 불만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러던 찰나에 이제 보현원이라는 곳에서 연회를 즐기고 있었는데 문신들이 연회를 즐기고 있었는데 거기에 무신들을 경비로 세워서 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라 이러면서 이제 경비로 그냥 세워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하대한 거죠. 그런데 그때 수박기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뺨을 때리는 게임인데 요거를 니네 무신들끼리 한번 해봐라 시킨 거예요. 얼마나 굴욕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거밖에 못하냐 이러면서 문신 한 명이 좀 나이 드신 무신을 뺨을 이렇게 확 때려버린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동안 쌓였던 차별로 인해서 쌓였던 감정들이 확 터지면서 이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문신은 그냥 가리지 말고 다 목을 베어버려라 라고 할 정도로 무신들의 그런 분노가 엄청나게 많이 축적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결국에 무신난이 일어나면서 이 무신들의 반대하는 세력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반무신난을 펼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김보당, 그 기법사 승려, 조이총의 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승려들은 왜 했냐? 당시 문벌 세력들이 이 기법사 승려들하고 좀 연계가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려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거고요. 양민들도 똑같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극상이잖아요. 이런 하극상의 풍조를 보고 심지어 이유민이라는 사람은 천민이었어요. 이 천민이었던 사람이 이 무신 반란을 통해서 권력을 잡게 되자 우리도 한번 뒤엎자.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않느냐 이러면서 망이망소이 그리고 김삼이 효심이라는 양민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이유민이 이 김삼이 효심 남과 연계를 하려고 또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무신들 사이에서도 계속 죽이고 하면서 권력이 계속 바뀌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충원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한동안은 최 씨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 최충원은 봉사십조라는 것을 지어가지고 내가 권력을 잡은 이유는 지금 굉장히 사회가 문란해져 있다. 사회가 혼란하다.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내가 권력을 잡을 수밖에 없다. 라고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봉사십조라는 것을 책을 써낸 거고요. 그리고 교정도감을 설치해서 이거를 이제 집권기구로 삼아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만적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는데요. 이 사람은 최충원의 사노비였어요. 개인적인 노비, 사노비였는데 이 만적이 이때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중국에 진나라라고 하는 옛날 아주 고대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진나라에 진시황이 너무 포갑 정치를 하다 보니까 진승과 오광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왕후장상의 씨가 어찌 따로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갖고 온 말입니다. 이 만적이 이야기를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지만 진압이 되고요. 최광수라는 사람도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이 사람은 고구려 부흥운동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고구려를 다시 살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진압이 됩니다. 이후에 이제 최씨 집권기 안정권에 이제 들어서면서 최후가 또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정방, 서방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는데 이 정방은 최후가 자신의 집 안에다가 설치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권력을 꽉 잡고 있었어요. 이 정방은 무엇이냐면 인사기구예요. 인사기구는 뭐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가 아니고요. 누군가를 뽑는 거, 관료를 뽑는 거를 인사라고 해요. 이 기구를 집에다가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최씨 집 밖에는 온갖 뇌물을 든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방이라는 거 설치를 하는데요. 이 무신들만 자꾸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행정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무신들은 행정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신들을 숙 위를 시켜요. 자고 거기서 잠자면서 교대 서로 이제 교대하면서 행정 처리를 하게 합니다. 이걸 서방을 설치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사병 조직을 만들어요. 마별초, 삼별초라는 걸 만드는데요. 삼별초는 신의군, 좌별초, 우별초가 합쳐진 게 삼별초입니다. 이 삼별초는 몽골이 들어왔을 때 끝까지 항전을 했던 부대잖아요. 그거는 대외관계 파트에서 다시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최후 때 또 반란이 일어나요. 이연년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은 백제부흥운동을 펼칩니다. 아직도 이때까지도 그 삼국시대의 후손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다시 부흥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후 때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왕은 고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종시대가 오면요. 이제 세조구제라는 것을 받는데요. 이거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에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제 몽골족은 정복을 하면서 거기를 자기 땅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치를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했던 거고 이걸 세조구제라고 하고요. 왜냐면 쿠빌라이 칸도 당시에 그 자기 권력을 좀
잡았어야 됐어요. 그때 이제 아릭부케하고 권력 다툼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고려가 쿠빌라이 칸의 편을 들면서 세조구제를 받았던 거고요. 그리고 그 권력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에다가 전력을 쏟을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세조구제를 하면서 이 정도로 그냥 만족을 했던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화해를 하면서 개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녹과전을 실시를 하는데요. 경기에 있는 8개의 현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왕부터는 시호가 안 붙죠. 그냥 무슨 왕이죠.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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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 모두 다 충이 붙죠. 여기서부터는 안 붙어요. 왜냐하면 이 충이 붙는 거는 몽골족, 원나라한테 충성하는 왕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충이 붙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시호라고 하는데 죽은 다음에 종,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요. 왕의 이름이. 그거를 원나라에서 금지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충렬왕, 춘선왕, 충수광, 충모광, 뭐 충혜왕, 충정왕 이러면서 충이 붙어요.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충렬왕 때 도평의사사는 도병마사인데요.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뀌고 더 좀 확대가 돼요. 이 기구가 원래는 상설기구가 아니었는데 상설기구로 확대가 되고 권한도 훨씬 더 확대가 돼서 실질적인 행정기구로 좀 변환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원나라에서 안향이라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안향에 의해서 성리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안향이 원나라에서 성리학을 가져와요. 그리고 이때 충렬왕이 삼국유사, 제왕기 이런 거를 이제 저술하라고 시키는데 삼국유사는 이련 스님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역사서를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사서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부적으로 결속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결속을 하려면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해야겠죠. 그래서 역사서를 편찬을 했던 거고요. 고조선을 강조를 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이것도 이제 뒤에서 이야기할 건데 삼국사기는 고조선, 사만 이런 국가들을 다 부정을 해요. 그리고 삼국시대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리 조상들이 분열 상태에서 원래 존재를 했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때는 고조선을 우리의 시조로 삼아서 원래 우리 민족은 분열되어 있던 민족이 아니고 한민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로 뭉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을 우리의 시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책을 편찬을 한 거고요. 이후에 충선왕 때는 뭐 사림원을 만들어서 개혁을 했고요. 그리고 심양왕의 즉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제 원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원나라의 심양왕으로 즉위를 했고요. 그리고 이 원의 수도였던 대도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만권당을 설치를 하는데요. 만권당을 설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유학자들을 길러냈던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 왕들이 세자 시절에 원나라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원나라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몽골어를 계속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렇게 익숙지도 않았고,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원나라 문화에 더 익숙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충선왕도 아들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사실 충선왕 아들이 왕을 한번 했다가 충선왕이 다시 왕을 하게 돼요.
재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그 아들하고 사이가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끈끈한 사이가 아니어서 가능했다고 합니다. 다음 충수광 때는 찰리 변이도감이라는 걸 설치를 하는데요. 이거는 뭐 전민 변정 도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로 이름이 바뀌거든요. 노비,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줬던 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당시에 이제 권문세족이라는 친원파 원나라에 좀 이렇게 빌붙었던 세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권문세족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입성 책동이라는 것을 펼치는데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성을 설치하자는 건데 성이 뭐냐면 원나라의 그 지방행정기구가 행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거를 우리 고려에도 설치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원나라가 돼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입성 책동이 이 충수강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충무강 때도 개혁을 좀 시도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정치도감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고요. 안념존무사라고 지방관이에요. 지방관에 파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응방을 폐지를 하면서 응방은 원나라의 우리나라 새 있잖아요. 요거를 수출했던 기관인데요.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우리나라에 남는 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공납한다고 하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또 폐지를 합니다. 이후에 공민왕 때는요. 아까 앞에 왕들이랑 다르게 충자가 안 붙었죠. 그 이유가 이 공민왕은 반원 정책을 펼쳐요. 원나라한테 반대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반원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충이라는 이름이 붙지가 않았던 거고요. 뭐 몽골 간섭도 폐지하고 정방도 혁파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도 폐지하고 이 정동행성은 원래 일본 원정을 하기 위해서 충렬왕 때 설치를 했던 거고 그 중에서도 이문소라는 약간 그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큰 거에 속해 있던 한 지방의 그런 소였는데 이문소가 굉장히 횡포가 심했대요. 그래 요거를 폐지를 하고요. 쌍성 총관부라고 원나라에서 설치했던 행정구역이 있는데 요거를 다시 무력으로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원나라 말기였거든요. 원나라 말기에 여러 가지 좀 사회적인 혼란이 있었어요. 막 라마교라는 종교를 굉장히 신봉을 해서 거기에 쓰는 돈이 좀 많아서 원나라 말기에 재정이 너무 악화가 되자 교초라는 돈이 있는데 요거를 남발하게 돼요. 근데 돈을 지나치게 많이 찍어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원나라도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뭐 백년교난이나 이런 반란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 홍건적도 백년교의 난의 한 일부입니다. 이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원나라 말기는 이제 원에서 명으로 교체가 되는 그런 시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홍건적이 그 고려 북쪽에도 계속 이렇게 알짱알짱거리니까 원나라하고 좀 이렇게 화평을 다시 맺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잠깐 다시 원하고 관계를 회복을 하고 원나라의 연호를 다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왜구가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일본을 당시 이제 왜라고 불렀는데요. 요 왜구가 또 침입을 하는 등 아주 북쪽 남쪽에서 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들을 내쫓는 과정에서 공헌을 했던 사람들한테 첨설직이라는 것을 수여를 해요. 이게 한 직책인 건데요. 이거를
수여를 하면서 이제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를 하고 신분을 상승을 시켜줬던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신돈을 등용을 하면서 다시 개혁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또 권문세족들의 권력을 약화시켰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성균관을 만들면서 이색이라는 사람을 대사성에 임명을 하면서 좀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왕 때 이성계가 권력을 잡게 되는데요. 어떻게 잡게 되냐면 이때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성리학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세력으로 좀 등장을 하면서 공민왕 때 권문세족들을 이제 누르기 시작하면서 신진사대부들이 중앙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신진사대부 중에서 정도전이라는 사람과 뭐 여러 명이 있었겠죠. 근데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이성계하고 연합을 해서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고자 모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이제 명나라가 이제 건국이 됐어요. 이 명나라가 요 위에 거기서 이제 그 영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명나라가 건국 초니까 그렇게 강한 세력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를 놓고 이성계하고 최영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최영은 이성계가 이제 조금씩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얘를 누를 필요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좀 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무조건 명정벌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성계가 사불가론이라는 걸 들면서 반대를 해요. 그런데 최영이 그걸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성계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 위화도라는 곳에서 군대를 돌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그 무력으로 왕도 내쫓고 귀족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잡고 창왕을 세우는데요. 이 우왕하고 창왕을 신돈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창왕도 이내 곧 폐위를 하고 공양왕을 세웁니다. 이러면서 이제 좀 내가 왕을 폐위시키고 다시 옹립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권력을 좀 잡은 거죠. 그리고 이때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군 도총제부를 설치를 하는데요. 이거 이제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과전법을 실시를 하면서 권문세족들이 수족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사실 수족권을 누리면서 이게 약간 소유권으로 바뀌게 되면서 대토지를 소유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좀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농민들이 힘들어지면서 사회가 좀 안 좋아지잖아요. 안정적이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농민들이 세금을 내는 주체인데 이 농민들이 삶이 힘들면 나라의 경제도 같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권문세족들의 수조권을 모두 다 회수를 하고 수조권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농민들의 토지에서 귀족들이 직접 세금을 걷어가는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모조리 다 빼앗고 다시 분배를 해주는 게 과전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권력을 잡은 이성계 그리고 정도전 세력은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좀 길었고 제가 설명이 너무 이렇게 좀 정리가 되지 못한 점 너무 이렇게 혼란스럽게 설명을 했던 거 좀 먼저 사과를 드리고 네,
여기까지 이번 영상 마치겠고, 다음 영상에서도 고려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